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문제는 사분면 분류 문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사분면 분류 문제를 한번 보죠. 그 중에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낸 문제를 먼저 보겠어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 사분면 분류 문제를 봤었죠. 이 사분면 분류 문제를 우리는 7분면 분류 문제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타입 4까지 있는 걸 타입 4를 우리는 더 이제 나눠서 타입 4, 타입 5, 타입 6, 타입 7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이제 동일하게 생성을 해서 타입에 따라서 우리는 나눠 간 거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반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네트워크가 학습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학습된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배운 건 아니지만, 자기가 배운 걸 토대로, 즉, 학습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일반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보통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트레인 데이터라고 그랬어요. 이 트레인 데이터가 내가 트레인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일반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느냐.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 비록 나는 제한된 학습 데이터 내에서 학습을 했지만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4분면 문제를 8분면으로 나눴을 때의 일반화 능력을 봤을 때 우리가 타입 4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적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입 4가 타입 4, 타입 5, 타입 6, 타입 7으로 이제 나눴는데 이와 같이 타입 7으로 나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타입 1과 타입 2와 타입 3는 동일한 문제로 이제 해석을 했을 텐데, 자, 이 문제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이 일반화 능력을 얼마나 더 이게 증대시킬 수 있느냐에 관심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어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 방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맞게 우리가 더 테일러링을 해서 얼마나 더 일반화 능력을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즉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얼마나 더 잘 풀어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화 능력은 그 중에서도 이 학습 데이터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학습 데이터가 그 문제의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이 분류 범위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샘플 50개를 추출했는데 추출된 샘플이 타입 1에 많은 우리가 분포가 되어 있고 타입 3와 이 나머지 타입에 대해서는 잘 나타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타입 3나 타입 2가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학습된 데이터가 이 타입 4에 대해서 특별히 이 타입 4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타입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역시 그 다른 타입이 데이터, 즉 트레인 데이터가 적은 곳에 그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일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그 알고 있는 문제를 그 다루기는 하지만 실제 문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답을 모르는 경우에 다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타겟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그 전체에 향후에 나타날 데이터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이 일반화 능력을 적을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그 바로 적용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unsupervised learning, 즉 들어오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후에 트레인 데이터로 쓰기 위한 체계적인 분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과거에 그 현재까지 데이터가 어떤 그 기계에 대해서 이 고장의 분류가 나타난 데이터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나 이 고장 분류의 문제가 충분히 향후에 나타낼 문제를 전부 나타낼 수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재 그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그것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인되지 않은 데이터를 적용을 한다는 것은 잘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비록 내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이 데이터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을 위한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만들어 가서 이 인풋과 타겟을 잘 분류를 해 나가고,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질 경우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일반화 능력을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그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을 일정하게 해서 우리가 또 그 애큐리시를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보더라인에 있는 데이터는 항시 에러가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더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넣어서 우리가 학습을 시켰을 경우에는 애큐리시가 일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분류 문제를 그러면은 이 보더라인에 있는 데이터로서만 학습을 했을 경우 과연 이 문제가 그 일반화 능력이 가장 올라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것은 또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워낙 이제 특수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보더라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스클래시피케이션 할 가능성이 많은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화된 이런 분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반화된 그 분류를 대표로 나타내는 대표성이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티피컬한 셋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보더라인과 같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크리티컬한 데이터셋으로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류 문제를 나타낼 때는 데이터셋이 그 데이터를 잘 대표하는 그 티피컬한 데이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티컬한 우리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크리티컬한 데이터로 같이 혼용을 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랜덤으로 제너레이션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티피컬한 데이터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로 우리가 이 보더라인을 생성하는 방법은 뭐 XY의 그 데이터 레인지를 특정하게 이 보더라인 근처로 한정하는 거죠. 그러한 데이터를 더 생성을 해서 같이 트레인을 시켰을 때 우리가 그 네트워크의 일반화 능력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컨셉을 여러분의 그 시험 문제에 적용을 해서 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에 그 early stopping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 뭐 모든 답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문의를 하면은 많은 그 유저 그룹들이 답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early stopping에 대한 그 것들을 그 대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를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또한 그 early stopping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early stopping을 쓸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뭐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참고로 자, 이 두 번째 한번 그 영역을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파워포인트에 익숙치가 않은데 이 해제를 어떻게 하나요? 오케이. 자, 이 두 번째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사이트는 그 얼리 스타핑에 대한 질문을 환경에 대해서 그걸 준 사이트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 인터넷에서 답을 쓰면은 얼리 스타핑에 대해서 답을 쓴 경우에 이 학습 조기 종료시키기 김태형 씨가 보낸 그 이 영역이에요. 자, 우리는 그 매번 에폭을 뭐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죠. 에폭 사이즈를 계속 뭐 얼마만큼 할 것이냐, 뭐 그것은 우리가 매번 뭐 그 크게 할 것이냐, 작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컨버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또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이 학습 데이터를 보면은 이와 같이 에폭 사이즈가 물론 또 무조건 또 이게 그 크다고 해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밸류 로스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150 근처에서 감소하다가 뭐 어떨 때는 이게 또 그 이터레이션이 증가가 되면은 이 로스 펑션이 감소가 되지 않고 또 증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지금 문제는 매우 그 잘 정리된 답이 잘 맞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이 예제를 택한 거고, 그러나 실제 문제를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뭐 이 간단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이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도 이터레이션이 또 증가하다가 보면은 또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자를 필요가 있다. 미리 스타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조기 종료를 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이 콜백 그 모델 피트에 그 트레인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넣고 이터레이션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러니까 에폭을 충분히 큰 숫자로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건을 만족할 때 미리 그 스타핑을 하라고 하는 이 얼리 스타핑 룰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콜백에 얼리 스타핑을 주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케라스 콜백의 얼리 스타핑
우리가 임포트를 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모니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로서 옵션을 주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얼리 스타핑 중에서 특별히 하나씩 파라미터를 보면은 관찰하고자 하는 항목,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밸류로스나 애큐리시가 주로 많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모니터 쪽에. 그리고 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한 최소 변화량을 또한 나타난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페이션스인데요. 우리가 바로 어떤 수렴이 됐다고 해서 바로 스탑을 하면은 이터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는 이터레이션을 컨버즈가 됐다고 할지라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이터레이션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이 없다고 바로 정리하지 않고 개선이 없는 에폭을 얼마나 더 이터레이션을 계속하면서 상황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개선이 없어서 바로 스탑할 것이 아니라 개선이 없지만 향후에 이터레이션을 몇 번을 더 해보겠다. 혹시라도 추후에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페이션스로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터레이션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버보스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표시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표시해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겠어요. 그리고 관찰 항목에 대해서 관찰한 이름에 따라 자동으로 지정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 져서 사용해서 얼리 스타핑 콜백 함수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터레이션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얼리 스타핑을 썼네요. 그리고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from keras callback import에서 얼리 스타핑을 임포트를 해왔죠. 그리고 임포트를 해오고 얼리 스타핑 을 우리가 얼리 스타핑을 넣고 콜백에 얼리 스타핑을 넣었어요. 여러분 이 사이트 예제를 좀 읽어보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4분면 문제, 그 중에서 MLP를 가지고 4분면 문제를 이제 풀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MLP를 가지고 또 다양한 문제, 그 다음에 다른 모델을 가지고 또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풀어봐야 될 텐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이해는 이 예제 문제와 그리고 원래 그것의 이론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사이트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인 인사이트, 반복적인 이해로서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나왔을 때 풀어갈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어떤 사이트에서 좀 인용한 건데 신경망 구현 순서를 보면 케라스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퀀설한 모델로 클래스 객체를 먼저 만들고 우리가 시퀀설로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단부터 순차적으로 추가하는 거죠. 입력단부터 add를 써서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어 수를 이제 계속 또 쌓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개수와 파라미터,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고 그 다음에 인풋의 수를 또한 정하고 액티베이션 함수를 정해서 우리가 한 구조 레이어에 대한 네트워크의 특성 구조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를 쌓은 이후에 최종 그 파이널 출력까지를 넣고, 그 다음에 컴파일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알고리즘을 선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돌아가면서 로스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로스 함수나 매트릭은 왜 필요한 거죠? 이것은 그 네트워크가 주어진 트레인 데이터에서 얼마나 잘 학습이 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학습이 되지 않은 데이터는, 컨버지 되지 않은, 충분히 그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는 일반한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주어진 트레인 데이터 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학습이 됐다고 그 판단은 뭐예요? 이 로스나 매트릭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트레인을 시키는 거죠. 트레인을 할 때에 중요한 피트, 모델 피팅을 하는데 함수로서 여기서 중요한 함수, 파라미터는 뭐예요? 역시 그 이터레이션 그 수나 배치 사이즈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묶음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냐, 예,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버버스나 다른 파라미터들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출력되는 문구를 어떻게 설정해서 좀 보기 위한 건데 큰 의미는 크진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러닝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에폭이 얼마나 충분히 커야 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얼리 스타핑에서 우리가 스타핑을 하되 혹시 모르니까 페이션트 충분히 일부 더 컨버즈 됐지만 그 이후로 더 일정 동안 더 이터레이션을 해서 조절하는 이런 같은 순서로 구현을 할 수 있다고 보겠어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일반화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느냐. 물론 이것은 여기에 특화된 문제예요. 일반화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분면 문제에 좀 특화된 문제로서 우리가 한번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보면은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보죠. 어제 출제에서 우리가 중간고사 문제가 있네요. 중간고사 문제에 지금 중간고사 문제가 공유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서 일반화 능력을 얼마나 향상을 시키느냐. 여러분이 다양하게 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이것이 일반화 능력을 높일 수 있느냐, 이 과정을 좀 충분히 좀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4분면 문제와 7분면 문제, 그리고 시그모이드와 렐로 액티베이션 함수, 혹은 여러분들이 시그모이드와 렐로 액티베이션 함수를 또 혼합해서 쓰든, 아니면 그 레이어를 좀 얼마로 바꾸던, 이것은 여러분의 옵션으로 주겠어요. 특별히 이 7분면 문제를 했는데 이 2.3은 뭐예요?
일정한 그 동일한 숫자의 트레인 데이터지만 그 트레인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그 안에 구성을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300개의 트레인 데이터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아까 얘기한 이 트레인 그 티피컬한 세트를 가지고 하고 일부는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크리티컬한 세트를 섞어서 했을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같이 보겠어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이것은 러닝 레이트를 이제 조절을 해보라는 거죠. 이 조절을 할 때에 결국은 뭡니까 이 러닝 레이트이 이 에폭에 따라서 에폭 처음 초기에는 0.01로 하는데 나는 초기 이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가 그 적을 경우에는 트레인 이 에폭 넘버를 좀 더 높여야 되겠죠, 여러분. 트레인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10으로 해도 되지만 결국은 그 전체 데이터의 컴퓨테이션 계산은 학습 데이터와 요 에폭 숫자가 곱해서 한 이터레이션에 대한 그 컴퓨테이션이 나오니까 전체 한 데이터가 그 트레인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에폭 요가 조금 적어도 되지만 아주 적을 경우에는 좀 더 늘려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한 50, 100까지는 0.01로 하고 그 이후에는 요 에폭에 따라서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값에다가 0.002를 곱했으니까 계속 좀씩 줄어들도록 여기 0.1로 했는데 여기 이 파라미터를 조금 바꿀 수는 있겠어요. 어쨌든 이 초기의 에폭 사이즈는 일정하게 0.001 디폴트로 하고 그 이후에는 0.001보다 이터레이션이 계속 에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함수를 써서 받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콜백에다가 우리가 이 스케줄러를 받아가지고 콜백을 넣고 콜백이 이와 같이 하면은 우리가 그 뭡니까 그 러닝 레이시 동일하게 가지 않고 초기에는 일부 지정한 10에서 0.02로 가고 그 이후에는 0.001보다 감소하는 형태로 가라. 초기를 얼마나 할 것이냐는 여러분 좀 조절해 가면서 해봐도 되겠어요. 이것은 에폭 트레인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 문제 5번은 뭐예요? Early Stopping Rule을 가장 좋은 애큐리시를 제시하고 코드를 제시하죠. Early Stopping Rule을 써보라는 거네요. 오늘 강의 내용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답은 어디 있어요? 모든 답은 인터넷에 다 있죠. 모든 답은 예를 들면은 Early Stopping Rule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이나 구글에서 혹은 네이버에서 원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많은 그 전문가 그룹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으니까 모든 답은 인터넷에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예제를 충분히 그 백프로파게이션 MLP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제너럴라이션 일반화 능력을 올릴 것이냐를 고민해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함수에 대한 어프록시메이션 문제인데요. 우리가 뉴럴넷의 크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뭐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비록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중에서도 우리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지만 우리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혼용해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가 잘 나타나지 않은 다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적용 문제로서는 우리가 함수에 대한 이 어프록시메이션 문제인데요.
우리가 뭐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디터미니스틱한 함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이 스토캐스틱한 이런 그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펑션 어프렉시메이션이라는 이것은 어떤 테크닉이에요. estimating an unknown underlying function이에요. 그 현재의 그 있는 현상의 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뭐를 사용해서 뭐 이 과거 데이터나 관측치 그 영역에서 얻어낸 그 데이터들 관측치로부터 거기에 어떤 그 함수를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느냐를 추정하는 것이 이 function approximation이고 artificial neural net can approximate a function 그러니까 우리가 artificial neural net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뭐예요? 그 인풋과 아웃풋의 매핑 그 함수로 정의되고 그것은 뭐 여러 층을 쌓아서 교수님, 예. 교수님 마이크가 꺼지신 것 같습니다. 안 들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강의가 좀 마이크 없이 진행이 된 건가? 아유 이거 참 그러네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아우 나 참. 아하 이게 참 이제 마이크 들려요? 아니 이 마이크가 내가 지금까지 음소 거 상태에서 여러분과 이 좀 강의를 했었네요. 네, 이 마이크 안 들리는 걸 내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 이걸 못 들었네요. 하하 이게 참 이게 원격 수업의 문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죠. 지금까지 강의는 우리가 사분면 문제를 좀 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요. 사분면 문제, 특별히 우리 그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그 시험 문제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메톡의 일반화 능력을 좀 높이고자 하는 이런 그 초점이죠. 일반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트레인 데이터 내에서 비록 트레인을 하지만 그 이 트레인 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일반적으로 그것을 그 자기가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의 능력이에요. 비록 나는 특수한 그 데이터, 특수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학습을 받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 특별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일반화 능력은 우리가 그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구성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그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그 보더라인에 있는 이런 크리티컬한 데이터들이 같이 혼용이 됐을 때 일반화 능력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분면 문제에서의 그 에러는 이러한 보더라인, 이 경계선상에 있는 점들이 대부분 에러가 나오는 걸 보면 이 경계선상에 있는 점에서 대부분 에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한 개수의 그 학습 데이터를 그 우리가 가지고 할 때도 이 경계선상에서의 데이터를 충분히 이용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경계선상에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 과연 액큐리시를 올릴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이 문제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경계선상에 있는 데이터만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아주 워낙 잘 구성된 거라서 경계선상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의 결과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의 경우와 그 다음에 이 경계선상에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섞어서 했을 경우의 데이터.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티피컬한 우리가 그 타입, 그 클래스를 대표로 하는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경계선상에 있는 것을 같이 혼용을 해서 학습 데이터가 구성이 됐을 때 일반화 능력이 좋다는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뭐 30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셋 중에서 일반화된 그 티피컬한 그것을 대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랜덤으로 제너레이션해서 몇 개는 그것을 쓰고 일부는 요 경계선상에 있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그 학습을 시켰을 때 얼마나 그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애큐리시가 올라가느냐를 테스트해 보는 문제가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얼리 그 스타핑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그 몇 번이나 돌릴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정 돌릴 수도 없고 뭐 또 적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 얼리 스타핑 룰을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리 스타핑 룰 중에는 특별히 뭐예요? 어떤 그 값이 어느 정도 그 컨버지 됐을 때 더 이상 그 웨이트가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스타핑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료에 보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을 돌려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 옵션을 주고 있어요. 바로 컨버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 뭡니까 스탑을 해버리면 그 이터레이션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리 스타핑 그 옵션에 보면은 우리가 콜백 옵션 그 뭡니까 페이션 옵션을 주고 있는데 이 페이션 옵션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여러분들이 그 본 것 중에 이 페이션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정도 돼 있다 할지라도 스타핑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더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좀 더 기다려주는 거죠. 혹시라도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 우리 문제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 사이트에서 그 적용 예제를 보면은 여러분 그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어떤 로스 함수가 이게 내려가다가 그 이터레이션이 증가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에요. 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룬 4분면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 4분면 문제는 매우 잘 클래시파이가 되는 문제인데 실제 문제는 꼭 그렇게 잘 분류가 안 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릴수록 내려가다가 이게 또 증가가 되는 결국은 이 매핑이 아주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디선가 우리가 끊어서 그것을 거기까지의 정보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미래의 그 테스트 데이터를 다 잘 나타내지 않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예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앞으로 나타날 데이터를 전부 다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문제인데 그럴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서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중단시켜서 갈 것이냐의 하나의 방법으로 어떤 로스 펑션이 증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얼리 스타핑을 해야 되는데 그 얼리 스타핑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페이션트라고 하는 요 함수는 페이션트라는 파라미터는 바로 이게 뭡니까 개선이 없다고 바로 정리하지 않고 뭡니까 얼마나 더 일정 기간 동안 이터레이션을 더 이렇게 보면서 조절을 해놓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인데 여러분 내가 이 강의 내용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앞에 우리가 마이크가 꺼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반복이지만 우리는 이 반복적인 이 예제를 돌려보고
또 다시 원래 문제의 그 이론적인 것을 또 살펴보고 또 다시 파라미터를 바꿔서 돌려보고 이론적인 문제를 보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조금 더 새로운 예제에 대해서 또 해보면서 여러분이 그 이 러닝 되는 과정, 그야말로 그 이 학습되어져 가는 과정이 생성이 되고 그게 바로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한테 주어졌을 때 거기에 특화된 이 어떤 뉴럴 네트워크 혹은 그 딥러닝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이렇게 길러진다는 거죠. 한 가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딥러닝이나 뉴럴넷은 새로운 어떤 여러분한테 그 산업적으로 각광을 받는 분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산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죠. 왜 딥러닝이나 이 AI 방법, 데이터 분석 이 방법들이 왜 아직 큰 그 산업을 못 만들어낸 걸까요? 뭐 그것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그럼 앞으로는 달라질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프로젝트성의 이벤트성의 이런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SK 하이닉스에서 어떤 이런 딥러닝 문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딥러닝 문제를 풀면은 그것이 일정 한 3개월, 4개월에서 이제 그것이 끝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에 이게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 베이스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해서 끝을 내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가는 이런 모델이 아직은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이 예제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여러분 자신이 이해되는 이 과정을 겪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 문제 혹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문제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우리가 어떤 그 도메인에부터 어떤 우리가 다루는 문제로부터 우리가 가능한 데이터들, observation, 관측치들, 과거의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함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함수를 추정하는 과정을 하나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모든 공학적인 문제, 모든 이 해석 모델, 이 모델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는 리그레션 문제, 또 이 문제 있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들 간에 어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그 함수, 여기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디터미니스틱한 함수뿐만이 아니라 스토캐스틱한 함수까지 어떤 스토캐스틱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까지를 포함하는 문제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함수를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뉴럴넷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매핑 함수로서 정의가 되어 있고 특별히 뉴럴넷에서 제공하는 이 매핑 이 레이어된 함수가 어떤 우리가 함수를 근사화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추정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그 레이어 안에 있는 액티베이션 함수들을 시그머이든 아니면 렐류든 이런 것들을 이게 복합적으로 썼을 때 이렇게 근사적으로 이 함수를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중에 우리가 어떤 특수한 구조, 뉴럴넷의 특수한 구조로서 이와 같이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사이트를 좀 머신러닝 mastery.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좀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나온 저자가 많은 프랙티컬한 그리고 이런
최근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영역과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타임 시리즈 이 포캐스팅은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예제를 가지고 뭐 작은 문제에서부터 한번 풀어보고 또 확장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함수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이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는 조금 더 업데이트 해가면서 보도록 하겠고, 우리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죠. 두 번째 예제에 먼저 콜랩을 볼까요? 콜랩이 로드가 되어 있나요? 없으면은 로드를 해야 되겠죠. 자, 콜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는 아직은 없네요. 콜랩이 없으니까 뭡니까? 인터넷이 어디가 있어요? 플러스 자, 여기서 콜랩을 한번 가보죠. 여러분 원하는 답을 이와 같이 구글링해서 원하는 답을 충분히 케라스에서 얼리 스타핑, 페이션트 치면은 어떤 이 많은 유저 그룹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조로 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한번 콜랩을 다시 보도록 하죠. 콜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4분면 문제를 이제 봤는데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문제에서 타임 시리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변화를 줘가면서 여러분들이 결과들을 분석을 해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두 번째 예제는 우리가 이제 타임 시리즈 어떤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중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타임 시리즈. 우리가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현재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주어지고 그 관계성이 거기에 또 에러텀까지 포함이 되는 이런 것들을 과거와 현재 간의 시간 간격으로 어떤 웨이트들로서 어떤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중요도로서 이것이 타임 시리즈의 가장 간단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보죠. 케라스를 임포트 해왔고 넘파이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임포트 해왔네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시퀀셜을 만들었고 우리는 댄스 뿐만이 아니라 LSTM이나 이런 RNN 이건 다섯 뉴럴 모델인데 이것들을 나중에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이것들을 임포트를 해오고 그다음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델을 가지고 왔네요. ARMA Generate Sample이라고 하는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모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여러분이 구글링에서 들어가 보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쳐보면 파이썬,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ARMA Generate라는 요 것을 특별히 스탠 모델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 TSA죠. 그다음에 ARMA 프로세스 이걸 가지고 왔네요. 얼리 스타핑을 썼어요. 얼리 스타핑. 당연히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이걸 돌려보다 보면. 그 다음에 그래프를 우리가 플라팅 해보기 위해서 메타 플롯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PLT로 정의해서 그래프로 이제 정의를 하려고 했던 거고. 자, 얼리 스타핑에서 보면은 ES를 미리 정의했네요. 밸류 로스를 하고 모듈을 민으로 하고 버버스는 큰 의미는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표시되는 것을 조절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페이션스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페이션스는 뭐예요? 우리가 얼리 스타핑을 컨버저가 했을 때 하지만 혹시라도 뒤에도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20번의 이터레이션을 더 돌려보면서 뭐 이게 더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스탑하지 않고 여러분 이건 조절해 볼 수는 있겠어요. 자,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랜덤 시드 넘버를 우리가 고정을 했는데, 시드 넘버를 고정한 이유는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를 쓰기 위한 거죠. 시드 넘버를 고정하지 않으면 매번 생성할 때마다 다른 랜덤 넘버가 생성이 되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드 넘버를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이 함수를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보죠. 타임 시리즈는 뭐 크게 AR 파라미터와 AR MA 파라미터로 구성된 AR MA 모델을 썼어요. 타임 시리즈는 AR 모델, MA 모델, AR MA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AR MA 모델은 더 복잡하죠. AR 모델은 현재 데이터가 단순하게 과거 데이터로서의 관계성으로 표현할 때 AR 모델이고, 그 중에서 MA 모델은 현재 데이터가 과거의 어떤 스토캐스틱한 에러 모델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어려운 모델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ARMA는 현재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한 에러 텀에 어떤 영향을 받는 모델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ARMA 타임 시리즈에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 ARMA라는 모델을 또 AR 모델, MA 모델 치면은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클래스는 타임 시리즈 사실 한 학기 강의인데 그것은 뭐 아니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이 그냥 가져다 쓰는 걸로 하겠어요. 우리는 ARMA 모델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ARMA generate sample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AR 모델과 MA 모델, 그 다음에 몇 개를 생성할 것이냐를 우리가 추정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생성을 했죠. 뭐 이것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시그널 데이터 안에는 10,000개의 데이터, ARMA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아리마 모델이. ARMA는 이와 같이 정의해서 쓴다. 이 코에피션트는 우리가 스테이셔너리한 모델을 생성할 때에 정의하는 이런 걸로써 뭐 아직 여기서는 뭐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이 모델을 우리가 생성했다. 그러나 이 ARMA는 과거 두 개의 데이터가 영향이 있고, 과거 두 개의 스토캐스틱한 에러 텀이 영향이 있는 모델로 보면 되겠어요. 이 파라미터가 두 개 있으니까 AR 텀이 두 개고 MA 텀이 두 개니까, AR 텀은 현재 데이터가 과거 두 개, 최근에 과거 두 개의 영향이 있는 파라미터의 웨이트를 나타내는 거고, MA 텀은 현재 데이터가 과거의 스토캐스틱한 에러 텀. 우리가 에러 텀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를 따르는 에러 텀으로 봐야 되는데요. 뭐 여러분 뭐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죠. AR 텀과 MA 텀으로 구성되고, 그 파라미터를 이와 같이 구성을 해서 여기서 넣어서 이 AR MA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타임 시리즈 생성하는 모듈을 썼고, 여기에 대한 파라미터를 위에서 이와 같이 정의해서 가져오는데, 이것은 ARMA 제너레이션 샘플 함수를 쓰는 방법으로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냈어요. 플러팅을 해서. 뭐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돌려볼까요? 자, 패키지를 불러왔어요. 불러오고, 그리고 얼리 스타핑 룰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시드 넘버를 고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함수,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함수인데, 결국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인풋을 넣기 위한, 인풋과 타겟을 넣기 위한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타겟이라고 하는, 이 y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 과거 데이터들의 입력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래서 과거 데이터 입력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Y라고 하는 것과 데이터 X는 뭐 처음에부터 계속 생성해서 어펜드를 시켜 나가는데, X는 그 I가 이제 뭐 0에서부터 계속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 윈도우 사이즈의 하나보다 못한 거, 그 다음에 얘는 바로 현재 거. 그러니까 이 Y는 현재 데이터, 그 다음에 X는 과거의 현재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과거 데이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그 Y가 현재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T가 변하니까 이 I로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현재 Y가 과거의 X 데이터로서 몇 개까지 과거 X 데이터가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윈도우 사이즈를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시점의 Y 데이터가 바로 최근의 과거 몇 개까지를 영향을 주느냐, 그것을 윈도우 사이즈로 넣고 두 개의 데이터, 여기서 Y는 현재 데이터, X는 뭡니까? Y를 표현하기 위한 과거의 몇 개의 데이터, 윈도우 사이즈만큼의 과거 데이터로 함수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ARMA generate sample을 했고, 위에서 다시 돌려보죠. 함수. 그 다음에 파라메터를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시그널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가 10,000개니까 좀 많으니까 조금 바꿔볼까요? 한 200개만 해볼까요? 한 300개만 해보죠. 처음부터 300개. 자, 그래서 처음부터 300개의 데이터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모든 데이터는 0과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데이터는 이와 같이 어떤 데이터를 가장 작은 데이터로 나누고 빼고, 그 다음에 큰 데이터와 작은 데이터의 그 폭으로 나눠줌으로써 요 데이터가 가장 큰 데이터는 1이 되는 거고, 맥스가 나오면 요 데이터가 가장 작은 데이터면 요 위의 텀이 0이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 0과 1로 스케일링하는, 바꿔주는 이런 그 전처리 과정이니까,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이와 같이 0과 1로 우리가 전처리를 해도 그 데이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처리한 이후에 데이터 300개를 플라팅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되네요. 자, 이 데이터의 특성과 0과 1로 바꿨을 때의 데이터의 특성과 원래 데이터의 특성은, 원래 데이터는 뭐 이와 같이 된 거죠. 이것은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모든 데이터 분석에서 노멀라이즈, 즉 가장 큰 것은 1로 하고 가장 작은 것은 0으로 스케일링해서 바꾼 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의 특성을 바뀌지 않고 우리가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시그널 데이터 중에서 그 처음 데이터와 그 다음에 그 트레인에 쓸 데이터를 잘라서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초기 4,000개는 우리가 트레인에 쓰고, 4,000개에서 5,000개는 우리가 검증하는데 쓰고, 5,000개부터 그 나머지 데이터는 우리가 학습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로 썼어요. 우리가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이 학습된 데이터를 우리가 옵션이에요. 이거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한번 평가해 보기 위해서 그 새로운 데이터, 중간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리하고, 자,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를 8로 했는데, 여러분 나는 먼저 2로 해보고 싶어요. 왜 2로 하느냐? 우리는 이 데이터는 ARMA 터머에서 보면은 AR이 두 개, 즉 과거 두 개의 데이터가 영향을 주는 모델이에요. 우리가 인풋과 타겟의 이 관계성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과거 두 개 데이터가 분명히 현재 데이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로 먼저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 2로 했다는 의미는 과거 두 개의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를 나타내는 형태의 인풋과 아웃풋의 출력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은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가 나타나고, 자, 모델을 구성을 했네요. MLP 모델을. 자, 렐류 펑션을 썼어요. 자, 시퀀셜을 우리가 불러와서, 자, 이 인풋은 과거 두 개의 윈도우 사이즈만큼을 넣었어요. 우리는 두 개죠. 왜 두 개로 했어요? 그것은 ARMA 타임 시리즈 모델에서 보면은 현재 데이터가 과거 두 개의 그 파라미터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두 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를 32로 모드를 줬고, 그 다음 레이어는 16개, 그 다음 레이어는 8개, 그 다음 4개 해서 32, 16, 8, 4와 같이 줄여나갔네요. 그리고 최종으로는 현재 데이터 하나를 예측하는 거니까 마지막 출력은 1로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 두 개의 그 인풋 두 개, 그 다음에 현재 출력 하나, 그 다음에 레이어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네 개 레이어를 줬지만,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액터베이션 함수는 렐류로 함수를 썼고, 자, 모델 컴파일에서 우리는 그 러닝 레이트를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로스 함수로서 민스케 에러 텀을 써서 우리가 컴파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을 시키기 위해서 모델 피트를 써서 인풋은 X트레인, 아웃풋은 Y트레인, 에폭은 뭐예요? 500개로 해서 배치 사이즈는 16, 뭐 이렇게 했고, 콜백 옵션을 썼어요. 그 다음에 X밸리, Y밸, 어떤 밸리데이션, 평가를 위한 그 데이터를 넣어서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돌려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러 함수죠. 에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것은 바로 컨버저하고 직결되는 거죠. 초기에는 줄어들다가 0.244로 뭐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은 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얼리 스타핑을 해서 0.0244로 했고, 이것에 대한 모델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해보니까 트레인과 테스트가 이와 같이 나왔네요. 그리고 플라팅을 보면 이와 같이 로스 펑션이 수렴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수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모든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수렴이 되다가 좀 작은 값에 컨버즈가 된 걸로 보고,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서 프린트를 해보고 플라팅을 해봤어요. 자, 이 경우는 뭡니까? 자, 이 녹색이 원래 데이터고, 파란 게 예측된 데이터인데, 이것은 사실은 예측을 못한 거죠. 가운데로 똑같은 값을 예측한 거니까. 이와 같이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다시 원래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조절을 해서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바꿔서.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MLP 모델 중에서 데이터를 분류를 했고, 윈도우 사이즈를 좀 높여볼까요? 4로. 4로 높여보고, 과거 내기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MLP 구성에 렐류를 썼어요. 자, 그대로 가보죠. 그리고 역시 모델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보죠.
여기서 보면은 54, 52, 51에서 보면은 아까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네요. 0.005 보면은 009에서 74, 65, 62, 61 내려가서 뭐 0.5에서 뭐 일부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모델 평가를 해보고 플라칭을 해보고 뭐 0.005라서 뭐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플라팅을 해보면 자, 이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로 조금 그 트렌드를 찾아가네요. 자, 타임 시리즈 문제에서 여러분이 예측을 이와 같이 실제와 과거 트레인을 해서 예측을 했을 때 그 에버리지가 나올 경우에는 그것은 뭡니까? 정확하게 찾아가지 못한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입력과 출력에서 입력을 내가 과연 몇 개를 썼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좀 바꿔가는 거. 결국은 트레이닝 데이터는 굉장히 영향을 주죠. 학습 데이터의 입력 수, 그리고 그 구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이터레이션 수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터레이션 수도. 자, 오늘은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두 개로 했는데 윈도우 사이즈를 한번 8개로 가볼까요? 자, 윈도우 사이즈를 2개로 8개로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과거에 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겠다는 거죠. 데이터를 그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죠. 8개로 하고 그와 따라서 다시 구성을 하고 뭐 렐류 대신에 시그모이드로 바꿔도 되겠어요. 시그모이드와 렐류의 차이는 렐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컨버즈를 초기에 시킨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팅을 하고 14, 15 뭐 해서 53, 52로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53, 52로 되면서 뭐 51까지 내려갔네요. 50, 49 뭐 조금 나아 보이네요. 자, 컨버즈가 어디 자, 아직 돌아가는 있네요. 얼리 스타핑을 했네요. 0.0048에서 모델을 평가를 해보고 자, 트레이는 0.045 테스트는 0.0044 일반적으로 테스트가 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컨버저가 됐고 모델 평가를 보고 이와 같이 됐고 플라팅을 보면 300개를 플라팅 해봐서 뭐 잘 모르지만 그때의 그 에러텀이 이제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타임 시리즈 모델의 그 에러텀에 대해서 이 작은 값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에러가 그것은 뭐 데이터에 디펜던트하고 너무 민감하게 거기에 그 작은 그 임프루빙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어요. 이건 원래 그 스토캐스틱한 에러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디펜던시한 문제고 뭐 이게 일부 조금 증가됐다 할지라도 뭐 그 내에서의 작은 의미는 있지만 거기 크게 너무 민감하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풋을 다르게 가면서 타임 시리즈 모델에 주어진 구조 물론 여기서 구조를 이제 우리가 바꿔갈 수도 있겠어요. 이 바꾼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돌려볼 수는 있겠어요.
우리 시험은 결국은 이 타임 시리즈 여기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과거 낸 시험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것은 여러분 도움이 꽤 될 것 같아요. 풀기 위해서는 우리 수업에 한텐 자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돌려보고 그리고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그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수고했어요.